가족이 등 뒤에서 찌를 줄은 몰랐어요. 손보다 생건 돈이에요, 어머니. 이래서 노세대랑은 같이 일 못한다니까요. 설마? 설마 네가 내 편일 줄 알았지? 향기는 손으로 피우는 거야. 너도 다시 손으로 살아봐라. 비 오는 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화려한 개업식장에서 끌려 나오는 며느리의 절규가 빗소리와 섞였어요. 이게 다 당신 고집 때문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집 덕에 내 이름은 지켜졌지. 30년 동안 가꿔온 꽃집 앞에서 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라 불름이라는 낯선 간판 아래서 말이죠. 반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비 오는 밤 초인종을 누르며 잠깐만 지낼게요라고 했던 아들 내외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그들이 어떻게 제 등에 칼을 꽂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30년의 향기로 그들과 맞섰는지. 이것은 꽃향기와 인공향 사이에서 벌어진 한 여자의 조용하지만 처절한 싸움의 기록입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시든 국화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란 꽃잎이 제 손끝에서 바스러져 떨어졌어요. 30년을 이 자리에서 꽃을 만졌지만 시든 꽃을 버리는 일은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꽃도 사람처럼 생명이 있으니까요. 한 송이 한 송이 정성껏 다듬어준 꽃들이 시들어가는 걸 보면 마치 제 청춘이 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벽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싶어서 앞치마에 묻은 흙을 털며 현관문을 열었죠. 빗물에 젖은 아들 태민이 서 있었어요. 그 옆엔 며느리 지훈이가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뒤로는 이삿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요. 엄마, 잠깐만 지내면 돼요. 전세가 묶였어요. 태민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36살이 된 아들이 비 맞은 강아지처럼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그 옆에 선 지훈이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저희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지훈이가 거실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래된 벽지와 나무 장식장, 거실 한편에 놓인 화분들에 머물렀어요. 그리고는 코끝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제가 매일 들여놓는 꽃향기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어요. 요즘 이런 구조의 집은 좀 오래됐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집이 향기 나는 법이야.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거실을 재단하듯 훑어보고 있었어요. 마치 곧 뜯어고칠 공사 현장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큰 방을 비워주고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30평 남짓한 아파트였지만 혼자 지내기엔 충분했던 공간이 갑자기 좁아진 느낌이었어요. 거실에서는 벌써 지훈이가 이것저것 가구를 재배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가구를 옮기는 소리가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지훈이가 거실 창문을 활짝 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집 냄새가 너무 강해요. 환기 좀 시켜야겠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집에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건지. 매일 청소하고 꽃향기로 가득 채웠던 집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지훈이는 벌써 거실 구석구석에 방향제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적인 라벤더 향이 제가 아끼던 프리지어 향기를 덮어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꽃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뭔가가 바뀌어 있었어요. 거실의 오래된 소파는 차가운 가죽 소파로, 나무 장식장은 투명한 유리 진열장으로 바뀌었죠.
제일 속상했던 건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들이 사라진 거였어요. 태민이가 어릴 때 찍은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전부 없어지고 그 자리엔 무슨 뜻인지도 모를 추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인테리어 감각이 좋잖아요. 집이 훨씬 세련되어졌어요. 태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쓴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세련되었다는 게 뭘까요? 추억이 사라진 공간이 과연 세련된 걸까요? 그저 차갑고 낯선 공간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엄마 꽃집 좀 어떻게 안 돼요? 우리 카페 브랜드랑 안 어울려요. 그래도 엄마가 30년 동안 해온 일인데 30년이면 이제 바꿀 때도 됐죠. 요즘 누가 미숫꽃빵 같은 이름 써요? 촌스럽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이름을 건 꽃집이 촌스럽다니요. 남편과 함께 정성껏 지은 이름인데 저는 신발을 다시 신고 밖으로 나왔어요. 빗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미숫꽃빵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그때는 비가 축복처럼 느껴졌는데 오늘은 왜 이리 차갑게만 느껴질까요? 꽃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진열대에는 제가 아침마다 정성껏 손질한 장미와 백합, 프리지어가 향기를 뿜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는 저녁 시간, 꽃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적어도 꽃들은 제 손길을 알아주니까요. 잠깐만 지낸다고 했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지훈이의 차가운 눈빛과 태민이의 변해가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어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시든 국화를 마저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꽃은 시들어도 향기를 남기지만 사람은 변하면 흔적도 남기지 않는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갓 지은 밥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온 아침 풍경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혼자가 된 후에도 변함없이 지켜온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치익, 무언가 뿌리는 소리였어요. 제가 거실로 나가보니 지훈이가 온몸에 향수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목이 칼칼해질 정도로 독한 향이었습니다. 어머니, 꽃 냄새가 너무 강해요. 손님들이 머리 아파하세요. 지훈이가 거실 한편에 놓인 프리지어 화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꽃향기보다 지훈이의 향수 냄새가 100배는 더 강했으니까요. 제가 새벽에 꽃집에서 가져온 프리지어는 은은한 향기를 내고 있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살아있는 건 다 냄새가 있어.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진짜 꽃 냄새를 좋아해요? 다들 깔끔한 걸 원하죠. 그때 태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들어온 아들은 아내의 편을 들었어요. 엄마, 지훈 말 좀 들으세요. 요즘은 향도 트렌드예요. 지훈이가 낮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자연 냄새보다 인공향이 더 품격 있어 보여요. 품격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볍게 쓰이다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품격이 아니라 가식이지.
요즘 세상에 그런 말 쓰는 사람 어머니밖에 없어요. 지훈이의 차가운 말에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태민이와 지훈이는 커피와 토스트만 먹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죠. 마치 그 음식이 구식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날부터 집안의 냄새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매일 새로운 방향제와 디퓨저를 사왔어요. 거실엔 라벤더, 안방엔 유칼립투스, 화장실엔 오션 브리즈. 온갖 인공 향료가 뒤섞여 오히려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꽃집에서 가져온 생화들은 하나둘씩 베란다로 쫓겨났어요. 어머니, 이 꽃들 때문에 집에 벌레가 생겨요. 물 주다가 바닥이 더러워져요. 꽃가루 때문에 재채기가 나요. 매일 새로운 핑계를 대며 지훈이는 제 꽃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비싼 조화를 사다 놓았어요. 생명이 없는 가짜 꽃들이 집안 곳곳에 자리를 잡았죠. 어느 날 저녁 제가 꽃집에서 늦게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고기 굽는 냄새와 와인 냄새, 그리고 향초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을 보니 지훈이가 병원 동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아, 어머니 오셨어요? 저희 조촐하게 모임하고 있어요. 지훈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제 눈엔 조촐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엔 온갖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제가 아끼던 찻잔들이 와인잔으로 쓰이고 있었고 소파엔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시어머니 집이에요. 좀 구식이죠? 지훈이가 동료들에게 소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아도 시끄러운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 집이 정말 제 집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다음 날 아침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와인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제가 청소를 시작하자 지훈이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지만 그녀는 걸레질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소업체를 불렀어요.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기르던 화분들을 보고 물었어요. 이것도 버릴까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대답하려는데 지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다 정리해 주세요. 지저분하니까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태민이를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세 발 계속 밀려난다는 걸요. 그날 저녁 태민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 집이 너무 낯설어졌다고, 숨이 막힌다고. 하지만 태민이는 지훈이 옆에 앉아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지훈이가 우리 카페 인테리어 새로 기획했어요. 정말 세련되게 나올 것 같아요. 태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꽃집도 좀 바꾸면 좋을 텐데. 미숫꽃방이란 이름도 좀 그렇고요. 그게 뭐가 어때서? 제가 묻자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올드하잖아요. 라 플레르나, 블룸가든 이런 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꽃집은 꽃이 좋으면 되는 거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지훈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0년 동안 단골 손님들과 정을 쌓아온 제 꽃집을 그녀는 장사가 안 되는 구멍가게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습니다. 밖에서는 은은한 밤 향기가 났어요.
자연의 냄새, 살아있는 냄새. 하지만 집안에서는 인공 향료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이 집이 정말 제 집인지 저는 누구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가족일까?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집에서 나던 따뜻한 밥 냄새와 사람 냄새가 그리웠어요.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월요일 오후 제가 꽃집에서 장미가시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입구에 걸린 종소리가 딸랑거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지훈이가 병원 동료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들이 4~5명 정도 되어 보였어요. 여기 시어머니 꽃집이에요. 손맛은 있지만 좀 낡았죠. 지훈이가 동료들에게 소개하는 말투에는 민망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부끄러운 친척을 어쩔 수 없이 소개하는 것처럼요. 제 손은 멈췄고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꽃집을 둘러보며 웃었어요. 촌스럽긴 한데 정은 있네요. 그 말이 칭찬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필요한 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들은 꽃을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훈이가 시집간 집안을 구경시켜 주려고 데려온 것뿐이었어요. 마치 동물원 구경하듯이 이것저것 만져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와, 진짜 손으로 다 포장하시네요? 요즘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 인건비 생각하면 기계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젊은 의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 동안 한 송이 한 송이 정성껏 만져온 제 손길을 그들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거들었습니다. 정으로 장사하면 망하죠. 요즘은 시스템이에요. 꽃은 이름보다 손이 중요해.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지훈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손보다 센 건 돈이에요, 어머니. 그녀의 말에 동료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꽃을 사지 않을 거면 나가주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제 동료들인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손님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구경만 하면 진짜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제 말이 끝나자 동료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는 동료들을 따라 나갔어요. 그날 저녁 태민이가 환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지훈이 동료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 장사 방해하길래 나가달라고 한 것뿐이야. 그 사람들이 우리 카페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태민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투자자? 내 엄마 가게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고 싶니? 엄마는 너무 고지식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때 지훈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가가 빨개진 것을 보니 울었나 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이 동네에서 벗어나려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더 나은 삶? 지금이 뭐가 부족해서? 부족하죠. 이런 낡은 동네, 낡은 가게, 낡은 생각들. 다 부족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민이가 아내를 말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달라요. 더 크고 멋진 걸 꿈꿔요. 그런데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자꾸 발목을 잡아요. 제가 발목을 잡는다니요. 제 집에 얹혀 살면서 제가 평생 일군 것들을 무시하면서
이제는 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다니. 그럼 나가. 내 집에서, 내 삶에서 나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민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엄마, 내 아내 말이 맞아. 나 같은 사람이 너희 발목을 잡으면 안 되지. 그날 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훈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병원 일도 힘들고 카페 준비도 해야 하고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죠. 그래. 엄마도 어제는 좀 심했어. 며칠 후 태민이가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카페랑 같이 브랜드화해요. 라 블룸으로 바꾸면 세련되게 갈 수 있어요. 라 블룸이라니. 제 이름을 건 미숫꽃빵을 버리고 영어 간판을 달라는 거였어요. 꽃은 이름보다 손이 중요해. 제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이번엔 지훈이가 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손보다 센 건 돈이에요, 어머니. 손으로만 하시니까 하루에 몇 명이나 와요?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하고 브랜드 만들면 매출이 10배는 늘 거예요. 10배. 그 말이 태민이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어요. 제 아들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꽃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 태블릿을 든 사람, 줄자를 든 사람.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 저희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사전 조사차 왔어요. 무슨 조사요? 전 부른 적 없는데. 그때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태블릿을 든 그녀는 마치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제가 불렀어요, 어머니. 리모델링 견적 받아보려고요.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 이제 여기도 저희 공동사업장이잖아요. 태민 씨도 동의했어요. 공동사업장이라니. 제 꽃집이 언제 그들의 것이 되었단 말인가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태민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은 제 꽃집을 마음대로 찍고 재고 평가했습니다. 이 구조는 완전히 뜯어 고쳐야겠네요. 진열대도 다 바꿔야 하고 간판도 당연히 새로 해야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30년 세월을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매일 손수 닦고 정리한 진열대, 남편과 함께 고른 간판, 손님들과 정을 나눈 이 공간을 그들은 그저 낡은 것으로만 봤습니다. 다 나가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나가라고 했어요. 여긴 아직 내 가게예요. 지훈이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제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그 말이 무서운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불안한 예감만이 가슴을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꽃집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우리가 가르친 게 이게 아닌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들어가는 국화만이 쓸쓸한 향기를 내뿜을 뿐이었어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갈비찜은 식어가고 있었고 태민이와 지훈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기보다는 낯선 사람들이 우연히 한 테이블에 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태민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식탁에서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브랜드 못 키우겠어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태민이가 당황한 듯 지훈이를 말렸어요. 지훈아, 그래도 엄마가. 그럼 엄마가 대신 투자해요? 엄마 꽃집 매출이 얼마나 된다고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어요. 대놓고 제게 하는 말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 돈은 적어도 내 손에서 나와. 제가 말하자 지훈이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아직도 돈보다 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제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이가 지훈이를 달래는 소리, 지훈이가 투자자 미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는 소리. 그 속에서 제 이름은 늘 걸림돌처럼 언급됐어요. 다음 날 저는 일찍 꽃집으로 나왔습니다. 집에 있는 게 불편했거든요.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꽃들을 사와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정문호 씨가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오래된 친구였죠. 미숙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 문호 씨.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문호 씨는 제 앞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들 내외가 들어온 후로 힘드신가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동네가 좁잖아요. 며느리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투자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지훈이는 벌써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미숙 씨, 조심하세요. 요즘 가족 간 사기가 제일 많아요. 설마 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분 말입니다. 제가 봐온 케이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문호 씨가 가고 난 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설마 하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낯선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투자 계약서, 사업 계획서, 대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 이름이 적힌 서류도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묻자 지훈이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업 확장 준비해요. 어머니도 공동대표니까 서명이 필요해요. 난 공동대표가 된 적 없어. 태민 씨가 말 안 했어요? 지난주에 서류 작성했잖아요. 지난주? 제가 기억하는 건 태민이가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뿐이었어요. 그때 태민이는 단순한 가족 확인 서류라고 했었는데 그건 가족 확인 서류라고. 맞아요. 가족사업체 등록이었죠. 지훈이의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속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날 밤 태민이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태민아, 엄마한테 숨긴 게 있니? 숨긴 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서류 정확히 뭐였어? 태민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우리를 못 믿으세요? 가족인데? 가족. 그 말이 이제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음 날 저는 정문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어요. 정문호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숙 씨,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당장 서류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봅시다. 정문호 씨와 함께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꽃집이 어느새 공동 명의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담보대출 신청까지 되어 있었어요. 이건 명예도용이에요. 당장 고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인데.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가족이라고 봐주면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일궈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서 태민이와 지훈이가 뭔가를 열심히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라 블룸 사업 계획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뭐 하는 거니? 제가 묻자 지훈이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꽃집 리뉴얼 계획이에요. 다음 주에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할 거예요. 내 허락은? 어머니, 이미 공동사업자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어머니 위한 거예요. 꽃집 매출이 10배는 늘 거예요. 10배.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게 숫자로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난 원하지 않아. 내 꽃집은 내가 지킬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지훈이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그건 사기야. 사기요? 가족 간에 무슨 사기예요? 태민 씨, 뭐라고 좀 하세요. 태민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의 눈에는 이제 미안함도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죠.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엄마처럼 구식으로 하면 망해요. 그래, 난 구식이야. 하지만 적어도 정직해. 정직? 정직해서 뭐해요? 돈도 못 벌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태민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여보, 우리 아들이 날 배신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정문호 씨의 조언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아들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가족이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목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불안감이 잠을 설치게 만들었어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는데 지훈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지훈이가 식탁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뭔데? 이건 단순한 공동사업 등록이에요. 엄마 이름도 들어가야 투자자들이 안심하니까. 서류를 보니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아이,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태민 씨도 다 확인했어요. 그때 태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우리 사업 확장하는데 필요한 서류예요. 아들의 말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렸어요. 그래도 태민이의 간곡한 눈빛에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며칠이 지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꽃집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김미숙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국민은행 대출 담당자입니다. 담보 설정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담보요? 무슨 담보요? 미숙꽃방 부동산을 담보로 3억 대출 신청하신 건 확인하셨죠? 3억이요? 전 그런 적 없는데.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서류상 대표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정문호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정문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숙 씨, 이건 명의 도용이에요.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며칠 전 찍은 도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서류가 이런 데 쓰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가족이 등 뒤에서 찌를 줄은 몰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문호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일단 은행에 이의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제 아들을 고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두면 미숙 씨가 모든 걸 잃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태민이와 지훈이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마치 축하할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엄마 왔어요? 태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그 웃음이 무서웠습니다. 너희들이 내 도장을 어디에 쓴 거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가 태민이를 쳐다봤고 태민이는 시선을 피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지훈이가 천연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어. 내 꽃집을 담보로 3억 대출을 신청했다고. 아, 그거요? 투자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이에요. 금방 갚을 거예요. 지훈이의 태연한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이건 사기야.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무슨 가족 간의 사기예요? 그래, 가족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제가 소리를 높이자 태민이가 나섰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거? 내 재산을 빼앗는 게 날 위한 거야? 빼앗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좁게 생각해요. 아들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둑질을 투자라고 포장하다니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태민이와 지훈이가 뭔가 의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괜찮아. 이미 서류는 다 됐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어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이도 있으신데. 지훈이의 차가운 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속인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정문호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피고소인 김태민, 윤지훈 제 아들 이름을 적는 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요? 미숙 씨, 지금이라도 안 하면 정말 모든 걸 잃어요. 정문호 씨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요.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태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라니. 제가 무엇을 오해했다는 걸까요? 집에 돌아가니 거실 테이블 위에 새로운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라 블룸 오픈 계획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제 꽃집을 완전히 바꿀 계획을 세워놓은 거였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좋은 계획이에요. 태민이가 서류를 들이밀었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엄마, 더 이상 너희와 한 지붕 아래 있을 수 없어. 지훈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내보내요? 이미 공동 소유인데?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지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 있어. 너희를 믿은 걸. 그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악몽을 꿨습니다. 제 등에 칼이 꽂혀 있는데 그 칼을 꽂은 사람이 태민이었어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더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등 뒤에서 찌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제가 꽃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어제 저녁에 정리하고 간 진열대가 옮겨져 있었고 벽에는 낯선 표시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지훈이는 마치 자기 가게에 온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손에는 설계도면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뭐하러 왔어? 확인하러 왔죠. 내일부터 인테리어 들어와요. 꽃들은 전부 정리해 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꽃들을 정리하라니요? 그건 내 가게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지훈이는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제 브랜드예요. 라 블룸은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서류를 보니 정말로 상호명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건 불법이야. 내 동의 없이. 어머니 도장 찍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 도장? 며칠 전 아침에 찍은 그 도장이 이렇게 쓰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태민이가 들어왔어요. 일부러 저를 피하던 아들이 오늘은 왜 왔을까 싶었는데 그의 손에도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넘기세요. 지훈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넌 내 아들 맞니? 아니, 이제 사업 파트너 아들이구나. 엄마, 왜 그래요?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가족? 가족이 이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감정 섞이면 일 망쳐요. 이래서 노세대랑은 같이 일 못한다니까요. 노세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는 그저 구닥다리 노인일 뿐이었던 거예요. 당장 나가. 둘 다 나가. 제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훈이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내일 아침 9시에 와주세요. 주인은 동의했어요. 주인이 동의했다니. 제가 주인인데 제가 언제 동의했다는 걸까요? 그날 오후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넘게 제 꽃집에서 꽃을 사가던 김 사장님이었어요. 미숙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게를 넘긴다면서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왜 며느님이 다음 달부터라 블룸으로 바뀐다고 하던데?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훈이가 이미 동네 곳곳에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거였어요.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작전이었던 거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갔더니 거실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병원 동료들과 태민이 카페 관계자들이었어요. 어머니, 인사드려요. 저희가 라 블룸의 투자자들이에요. 한 젊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투자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여긴 제 집이니까 다들 나가주세요.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지훈이가 민망한 듯 웃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사람들이 어색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이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엄마, 왜 이래요? 창피하게. 창피한 건 너야. 엄마를 속이고 엄마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빼앗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태민이가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36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난 후 집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태민이는 거실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넌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민이가 비웃듯 대답했어요.
변한 게 아니라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엄마처럼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정직? 정직해서 뭘 얻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고생만 했잖아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혼자 고생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들을 위해서였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민이와 지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인테리어 업체 오면 엄마가 반대해도 그냥 진행해. 그래도 너무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손해보게.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완전히 아내 편이 되어버렸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먼저 와 있을까봐 서둘렀어요. 다행히 아직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가장 아끼는 꽃들을 골라 따로 보관했습니다. 30년 동안 갖고 온 것들을 그냥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정문호 씨가 들어왔어요. 미숙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대요.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법적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때 밖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차량이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뒤따라 지훈이와 태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지훈이가 작업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진열대를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멈춰요. 멈추라고. 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민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그냥 보고만 있어요. 다치면 안 되니까. 제 아들이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파괴하는 쪽에 서 있었어요. 눈앞에서 30년의 추억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든 진열대, 단골 손님들과 정을 나눈 의자들, 모든 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어요. 이래서 노세대랑은 같이 일 못한다니까요. 지훈이의 말이 또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이조차도 그저 멀뚱히 서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완전한 배신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 꽃집은 이제 라 블룸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어요. 하얀색 대리석 바닥에 유리 진열대, 에어컨에서는 인공향이 나왔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가꾼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늘은 그들이 말하는 그랜드 오픈 날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케이터링 업체, 화환 배달, 취재진 섭외까지 마치 대단한 행사라도 되는 것처럼 호들갑이었죠. 어머니, 오늘 손님들 많이 올 거예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오늘은 제 무대예요. 지훈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명품 원피스에 높은 구두를 신은 그녀는 마치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제 며느리가 아니라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그 무대 밑엔 내 땀이 깔려 있어.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지훈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세상은 향보다 브랜드를 기억해요. 브랜드. 그 단어가 얼마나 공허한지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브랜드가 아니라 꽃의 싱싱함과 정성을 보거든요. 오전 11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고 지훈이의 병원 동료들과 태민이의 지인들로 가게가 가득 찼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지훈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 블룸의 대표 윤지훈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꽃집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지향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태민이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오픈 행사와는 달리 정작 꽃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구경만 하고 사진만 찍고 샴페인만 마시고 가는 사람들 뿐이었죠. 언니, 꽃값이 너무 비싸지 않아? 지훈이의 동료 하나가 가격표를 보며 말했어요. 품질이 다르니까요. 최고급만 취급해요. 지훈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가 3만 원에 팔던 꽃다발을 10만 원에 매겨놓았으니 당연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윤지훈 씨 계십니까? 네, 저예요. 무슨 일이시죠? 지훈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윤지훈 씨, 명의도용 및 불법 담보 설정 혐의로 동행하시죠.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재빨리 카메라를 들었고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민이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오해가... 김태민 씨도 참고인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의 말에 태민이도 얼어붙었어요. 그제야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설마 내가 내 편일 줄 알았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문호 씨와 함께 준비한 고소였어요. 증거도 충분했고 불법 행위도 명백했습니다. 지훈이가 경찰에게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이게 다 당신 고집 때문이야. 당신이 협조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고집 덕에 내 이름은 지켜졌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어요. 화려한 오픈 행사는 순식간에 스캔들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곧 텅 빈 가게만 남았어요. 저는 천천히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공간이었어요. 제가 기른 꽃들은 없었고 비싼 수입 꽃들만 진열대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이미 시들기 시작한 꽃들이 많았어요.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 꽃집 오픈 행사에서 대표가 명의도용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불법으로 TV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그날처럼. 일주일 후 태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지훈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태민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36살 아들이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엄마가 맞았어요. 손으로 사는 게 맞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래도 돌아온 게 어디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지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다시 시작. 그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아들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어요. 한 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불법으로 변경된 모든 것들이 원상복구됐어요. 라 블룸은 다시 미숫꽃방이 됐습니다. 가게를 다시 정리하는 날, 옛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미숙 씨,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 잠깐 동안 꽃을 어디서 사야 할지 몰랐어요.
역시 미숫꽃빵이 최고예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을 기억해주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태민이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카페를 정리하고 다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꽃집에 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엄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려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어느 날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미국으로 갔대요. 그래.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다시 국화의 계절이 왔습니다. 제 손으로 기른 국화들이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진한 국화 향이 골목까지 퍼져나갔죠. 역시 이 향기야. 한 손님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인공향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향이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진짜는 가짜를 이기는 법이에요. 제가 지킨 것은 단순한 꽃집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정성과 신뢰, 그리고 진짜 꽃의 향기였어요. 그날 저녁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향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오래 남는 향기는 복수의 향기가 아니라 용서의 향기다. 하지만 아직은 그 용서의 향기를 완전히 피울 수 없었어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숫꽃방의 간판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어요. 오래된 나무 간판이지만 이제는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태민이는 작은 카페를 혼자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거창한 브랜드도 투자자도 없는 소박한 곳이었지만 정직하게 운영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가져다 주는 생화로 테이블을 장식했죠. 어느 날 태민이가 꽃을 가지러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훈이 그럴 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 모른 척한 게 더 나쁘지. 제 말에 태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한테 아직 향기 남아 있을까요? 그 질문에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욕심 가득한 눈빛은 사라지고 지친 벗 진실한 눈빛이 보였어요. 향기는 손으로 피우는 거야. 너도 다시 손으로 살아봐라. 태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프리지어를 골랐어요. 이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죠? 기억하는구나. 엄마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이혼 후 병원도 그만두고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에서 새 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원망도 있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오늘도 저는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고 싱싱한 국화들이 향기를 뿜고 있었어요. 한 손님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전하시네요. 이 향기 정말 좋아요. 30년 된 향기예요. 그래서 더 깊은가 봐요. 손님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오래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햇살 속에서 국화를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향은 복수의 냄새가 아니라 제가 지켜온 삶의 향기였다고. 가장 오래 남는 건 진짜뿐이라고.